참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사인들이 시장에 계속 나오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까? 정말로 집값이 잡히면서 떨어질까?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래도 그려 나갈까? 의견들이 엇갈리고 전망들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전략들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앞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언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신년사에서부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사인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나 영향을 받을까 좀 큰 관점에서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까지 굵직굵직한 대책만 지금 잠깐 나열을 해보더라도 2017년 파리 대책 네. 혹시 기억나세요? 그죠? 그래서 중공공 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늘리는 한편 대신 LTV나 DTI 등 규제를 대출 규제 갖다가 크게 강화했었던 정책이었고요. 또 2018년에는 9.13 대책, 네. 3기 신도시 건설을 결정했고 더 나아가서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세제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더욱더 강화했었던 시기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연말에 있었던 12.16 대책까지 네. 지금 한 해에 대책만 하면 평균 6개가 나왔다 그러는데 네. 굵직한 것만 해도 이렇게 3번이나 나왔으니까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이렇게 강력한 대책들이 나온 건 참 드문 일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파리 대책, 또 9.13 대책, 12.16 대책 모두 다 그 직후에는 효과가 아주 큽니다. 당장 대표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재작년에 있었던 9.13 대책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서울 비롯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조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지난 12.16 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경고 등은 투자 심리를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당장 적어도 2020년 한 1분기 현재로부터 한 두세 달 정도의 사이 특히 총선 전후까지를 놓고 본다면 시장은 좀 숨고르기를 하고 또 틈새를 노리는 그런 투자 자금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이제 장기적인 효과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는 네.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얘기해 주신 날짜를 앞에 붙여서 정말 굵직한 그런 부동산 대책들이 또 생각해 보면 정부가 시장 가격에 어찌 보면 직접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대책을 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나온다면 정말로 나올까라는 게 가장 먼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아직 어떤 카드가 더 남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공급 카드도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일부 인사 입장에서는 한 30만 호 정도의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우리가 있었고 또 더 나가서 그리고 또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허가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증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 또 1가구 1주택자들이지만 한시적인 1가구 1주택자의 그 혜택을 노려서 좀 그 다가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좀 줄여나가는 방식들을 비롯해서 사실 정부가 규제를 이야기하자면 그게 끝이 없어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80년대 말에 있었던 토지공개념 3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얘기 많이 그래서 있었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한 환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대부분 헌법재판소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일치하지 않는다. 네. 이런 판결들을 받아서 이제 무력화되긴 했습니다만 그 정책들의 효과는 확실히 있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도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고 그 강도는 만약 부동산 시장의 어떤 상승 탄력이 둔화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네. 얼마든지 나올 건 많다. 사실 제가 봐도 예전에 나왔던 정책들의 리스트들 예전에 한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던 한국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일람 책이 있는데 보면 기상천외한 지금 같으면 이제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대안들 정책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 준비되어 있는 대안은 많다. 근데 다만 이 정책 대안을 썼을 때 어떤 후유증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준비 중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참 그리고 시장은 또 자극에 금방 둔감해져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대책이 나왔으면 나왔지 좀 약하게 나오면 또 약발이 제대로 안 먹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런 추가적인 대책까지 카드를 잠깐 얘기해 주셨으니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좀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상반기 특히 1분기는 부동산 시장에 좀 조정은 있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2분기를 고비로 해서 또 시장이 조금 상승 탄력들이 강화될 여지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그렇게 판단하는가? 그림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예. 그 그림을 가지고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나왔나요? 이게 바로 뭐냐면 연도별 주택용 건축물 착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 짓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통계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인허가 통계도 있고 뭐 입주 통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국 인허가가 처음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착공을 해야 땅을 파야 건물을 올려야 네. 그다음 입주가 있는 거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있는다고 생각하시면 인허가는 좀 아무래도 허수도 많고 실제로 인허가 중에서 정말 그 해에 또 착공이 되는지 여부는 경기 따라 여건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착공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파란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저건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07년, 2008년이 정말 급격히 감소하는 걸 발견할 수 있고 그 뒤로 이제 선을 보면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5년에 아주 급격히 상승한 후 지금까지 16, 17, 18, 19 4년 연속 면적 기준으로 감소 그리고 동호수 기준은 막대인데 동호수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3년 정도 지금 계속 감소세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감소의 속도가 최근에 꽤 가팔라진 걸 느껴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LH공사를 비롯한 우리 공공부문에서의 아무래도 공공부문에서의 주택용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 착공이 좀 둔화된 면이 좀 존재했다. 네. 특히 15, 16년 이후에는 이 공공택지 쪽에서 좀 소진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정비 사업 쪽에서 택지 공급이 있어줘야 되는데 정비 사업에 이제 브레이크들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냐. 특히 이번에 이제 전면적으로 좀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가 아무래도 정비 사업의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분양 로또 이러잖아요. 예. 그 말은 거꾸로 거기 원래 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대신 당첨된 분들은 큰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그전 기존 보유자들의 수익성은 악화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제 놓고 본다면 지금 당장 철거를 했거나 이주를 한 단지들은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이미 진행 중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업 추진의 경과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수익성이 악화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추진 주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논란이 생길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비 사업이 참 어려운 점들인데 이해관계자가 다수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다 또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들도 다르고 그럴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지금 뭐 그 그림 자료에서 나오는 것은 저렇게 가림막 치고 철거 들어가면 사실 이제는 뭐 저건 2년 뒤, 3년 뒤 입주입니다만 네. 최근 들어 이제 서울이든 어디 주요 도시를 다녀보면 가림막 치고 대대적인 공사에 들어간 단지들이 새로 들어간 단지를 찾기는 조금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예.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주택 공급의 감소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부동산 시장은 공급만 가지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공급 반대편 쪽에 수요단도 봐야 되지만 네. 그냥 수요단 이야기는 좀 이따 하더라도 수요단 네. 우리가 잘 모르겠다고 치더라도 수도권의 핵심 지역의 신축 공급들이 제약되는 시기가 오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신축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선호 기왕이면 새 집이고 그러겠죠. 요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요 집 이후에는 마땅한 새 집이 없다라면 그 집의 프리미엄은 우리가 이렇게 물과 다이아몬드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우리 물이 없으면 이틀도 살 수 없지만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지만 값은 다이아몬드가 몇백 배, 몇천 배 비싼 것처럼 예. 결국 이게 물처럼 펑펑 쓴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반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한 곳에서 강한 압력을 받아야만 생성되니 예. 이 가격의 차이가 정당화되는 것처럼 희소성에 대한 어떤 선호들 이런 것들은 좀 더 부각될 여지가 하반기에 있지 않나 조금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좀 단순하게 수요 공급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죠.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요는 어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네. 공급에 있어서는 분양가 상한제도 언지를 해주셨고 지금 공급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급이 결국에는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뛸 거야라는 시나리오로 가는 건데 이 공급과 관련해서는 뭐 공급이 실제로 줄어들지부터 해서 공급에 따른 시장 가격이 그렇죠. 어떻게 변할지 같이 봐야죠. 이거는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특히 있더라고요. 뭐 정부 당국하고 시장에서의 통계를 제공하시는 분들 사이에 통계가 다 다르니까 네. 솔직히 뭐 미래의 일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그냥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과 과거 주택 공급의 월별 변화를
또 한번 그림을 한번 표현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뭐냐면 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과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이제 착공이죠, 그죠? 네. 땅을 파는 겁니다. 착공과 주택 가격의 관계를 살펴보면 2016년 이전까지는 아주 확연해요. 집값이 오르면 공급도 늘고요. 공급이 왕창 늘고 나면 그 뒤에 한 2년 있다 집값이 빠집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게 바로 착공과 입주의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부터 가림막을 치고 소장님이 결정되고 포크레인들이 와가지고 집을 철거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한 1년 지나면 분양하고 네. 또 분양 후에 한 1년이나 좀 이상의 시간이 지나면 입주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급격한 공급의 증가가 나타나고 나면 그 뒤 한 2년, 3년이 지나면 입주가 엄청나게 느는 그러면서 집값을 떨어뜨리고 또 집값을 떨어뜨리고 나면은 또 집값을 못 올리고 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고려들을 해야 되니까 또 착공이 줄어드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저런 사이클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오른 다음에 한 2년 주기로 조정받고 오르고 이게 이제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2014년 이후에 이제 이게 깨졌죠.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택 가격은 6년째 14, 15, 16, 17, 18, 19까지 6년 연속 저 플러스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주택 착공을 나타내는 빨간선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너스 20%를 지금 뭐 벌써 4년째.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 하면 분양하면 무조건 로또고 분양하면 완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착공이 안 되느냐? 결국 택지 부족 아니냐.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정비 사업이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많은 논란이 됐었지만 결국 합헌 판정을 받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들 네.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앞으로 더 주겠죠. 아무튼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데 그에 비해 주택 공급은 그 가격의 상승 탄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구간들이 출현하게 될 때 미스매치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거고 저런 미스매치가 벌어졌을 때 이제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겠죠. 수요와 공급 커브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이 지금 앞으로 줄어들 거예요라고 아무튼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그림을 보면 앞으로 2,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겠구나라는 네. 그런 예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자연히 이제 사람들이 수요가 강해지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제 또 하나는 저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급은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진짜 직접 필요한 지역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주는 방법인데 이건 일단 지금 안 되는 과정이니까 네. 또 다른 방법이 뭐냐 하면 서울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인 거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철도를 건설하는 겁니다. 네. 뭐 대표적인 게 신분당선이나 신안산선 같은 예. 고속급행 철도들 아니겠어요? 네. 시속 80km로 막 달리는 우리가 잡고 있지 않으면 사실 쓰러질 것 같이 격렬하게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일부 도시 기준으로 해서는 집에서 사무실까지 강남 지역에 있는 사무실까지 한 30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그 지역은 사실상 강남구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네. 왜냐하면 다른 서울에 있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오는데 그게 지역구가 자체가 어디 경기도라고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본다면 올해 조금 뭐 그래도 서울의 직접적인 공급은 안 늘지만 서울 외곽으로 연결되는 여러 가지 철도망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 벌써 뭐 당장 신분당선 연장 구간이라든가 예. 올해 또 하남선이 사실 이제 완공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네. 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완화는 되겠죠. 이거 없었으면 사실 저는 어떡할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찔한데 그래도 서울과 수도권의 이 핵심 지역들을 연결해주는 급행철도들 또는 광역 철도망들의 연장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가격의 상승 탄력을 그나마 제약해주는 요인이다. 근데 이것만으로 공급의 부족 문제들을 좀 우리가 잡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결국 이제 주택 시장은 정부가 강하게 수요 쪽을 눌러놓은 상황에서 공급 부족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 탄력이 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해 그 3기 신도시 발표와 함께 광역 교통망 대책도 발표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련의 내용들도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장치 정도는 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면이 많고 특히 GTX가 네.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이제 다만 예산이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철도들은 오래 걸리는 게 일상적이고 일반적입니다.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김포 골드라인 아니겠어요? 굉장히 좋은 라인인데 왜 경전철로 건설했나요?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산이 또 그때 당시에 계산을 추정을 했었던 인구랑 지금 인구가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시행착오들 속에서 개통 시기도 굉장히 지연됐고 지금도 보면
많은 이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더 이렇게 선로를 어떻게 양수가 한다든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네, 그렇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음. 주는 시사점은 뭐냐면 국책 사업화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실히 차별이 좀 있다. 즉 같은 철도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철도망이라고 보기보다는 국책 사업화를 해서 중전철로 놓고 급행하고 즉 다 선은 여기 있고 지나가는 9호선 철도를 타보시면 예. 알잖아요. 물론 이제 통조림 안에 꽁치 모양이 돼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다 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힘들게 출근하지만 대신 입구 앞 깨물고 한 20-30분 참으면 네. 회사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증편도 해주셔야 되지만 이런 식의 광역 급행 도시철도망들은 굉장히 주택 시장에 대한 수요를 분산시키는 한편 새로운 투자의 기회들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어떤 정부 대책들, 특히 예산 편성이 필요한데 뭐 그런 면에서 올해 정부 예산에 SOC 관련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액 편성되긴 했는데 그 철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아주 그렇게 눈에 띄는 건 없어서 일단 기완공 또는 연내 착공이나 예타 통과 이런 호재가 있는 지역에 좀 집중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참 듣다 보니까 왜 씁쓸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공급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이외에 또 주택 시장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역시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2018년 상반기 정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막 불을 뿜다가 2018년 9.13 대책이 딱 나오자마자 얼어붙었던 거는 결국 경기 탓이 저는 크다. 즉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어떤 호재들도 있었습니다만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지수 자체가 저렇게 급락하는 작년 보시면 뭐 저 파란 선이 급락하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경기의 지표들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서 반등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떨어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거의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공포가 확산될 때 부동산 시장도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 그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오늘 아침 발표된 한국의 작년 4분기 경제 성장률 통계를 보고 있으면 이거 바닥 친 거 아닌가에 대한 기대들도 좀 해볼 만했잖아요. 물론 전체 전분기 대비 성장률 1.2%에 1.0%포인트를 정부가 기여했습니다만 아무튼 뭐 그건 결과론적인 거고 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작년에 이어서 2020년 더 대규모의 재정 집행들이 예상된다면 경기가 작년 한 상반기 정도, 2분기 정도가 제일 좀 성장률이 둔화됐다가 3분기, 4분기에 지금 차례대로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거기다가 뭐 물론 이제 중국에서 지금 시작된 저 급성 폐렴 저게 어떻게 될지 뭐 이런 거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일단 우리가 잘 모른다. 그건 중립이 다 놓고 그냥 놓고 본다면 경제의 선행 변수들이 좀 다 예. 돌아서고 있다는 점을 그렇죠. 생각하면 그건 주택 시장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첫 번째 말씀을 드린 게 공급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가 적기에 대책을 발표해서 잘 눌렀다. 근데 경기가 회복되면 미래 소득 전망들이 개선되는 과정에서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의 어떤 매수 열기가 올라오는 매수 우위 지수라고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경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저는 상반기는 주택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하반기로 가며 다시 반등에 대해서도 염두에 좀 둘 필요가 있다. 또 그걸 바라보고 정부 대책도 준비될 필요가 있겠죠. 예.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경기 선행 지표들이 이제 바닥을 찍었다는 뭐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얘기해주신 것처럼 작년까지 지금까지 뭐 미중 무역 전쟁이다 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잖아요. 굉장히 안 좋았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나왔었던 그 주택 가격 상승률도 그러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 너무 거품 껴 있다라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예, 뭐 일부 지역은 좀 겁나죠, 저도. 사실입니다.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축이라든가 교통망 이런 것들이 겹쳐져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 사이에 몇 억이 올랐네. 예. 그런 이야기가 불리는 걸 보면 분명히 일부 지역에 과열인 것 같기도 하고 거품도 있는 것 같다.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좀 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희소한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그 자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분명히 불안정하고 문제가 되는데 그게 전국적인 현상이냐 또 수도권 전반의 일인가 이것도 우리가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그림은 바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아주 재미있는 지수입니다. 이게 주택을 구입할 때 세 가지가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자, 첫 번째는 절대 가격. 네. 이거 중요하죠. 그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소득.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소득 대비 주택을 구입했을 때에 따르는 이자 및 원금 상환의 부담이 전체 소비에서 소득에서 얼마 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측정한 거죠. 그래서 저 100으로 돼 있는 지수는 한 뭐 20%, 25%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 가격을 가정을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은 항상 100 위에서 움직였죠. 2014, 15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저 빨간선 항상 100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은 전국보다 좀 비싸구나 이렇게 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 밑에 전국을 보시면 점선으로 밑에 있는 점선에 있는 전국을 보면 사상 최저 수준이다. 즉 금리가 워낙 낮아서 생긴 일이죠. 소득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데다가 지방의 집값은 별로 못 올라가니까 전국 평균은 일단 버블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두 번째 빨간 선이 이제 서울인데 서울도 보시면 역사적 평균 수준이지 저걸 버블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지 않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 이렇게 시장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좀 이렇게 신규 주택 아파트 가격을 잡으려고 부동산 제한을 계속 가하고 있다 보니 전셋값이 들썩인다라는 뉴스들을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것도 풍선 효과라면 풍선 효과가 될 수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치겠죠. 하나는 집을 살려던 사람들이 집값도 너무 많이 오르고 난 또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품고 안 오르겠다 이러면서 전세로 돌아서는 순간 전세값이 올라가는 게 첫 번째가 있었겠죠. 그래서 예. 이거는 풍선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부 정책의 효과다. 정부 정책이 주택 시장에서 강하게 매수하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좀 꺾었거나 약화시켜서 전세 수요를 늘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저는 좀 더 중요하고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바로 정부가 전세 관련해서 보증을 강화하는 등 이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전세 관련 대출이나 이런 것을 장려해온 면들도 정부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세값을 올리고 이게 또 실제 가격과 매매 가격과 전세 사이의 갭을 축소시켜서 갭 투자를 또 활성시키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복지 대책,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세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마음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전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사금융이라는 특성 등을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보증 제도를 확대하는 게 올바른 정책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다 사람들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너무 그 주거 안정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전세를 통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 측면의 부작용도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참 이야기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새해 건강하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AR 리서치의 홍춘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도 여기서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